종로구가 큰 구인가 보네요. 많이 들어오시고 노쇼도 별로 없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김창현 세무사고요. 평소에 들으셨던 강의랑은 조금 결이 다를 거예요. 상법 얘기도 좀 할 거고, 물론 이제 그 둘째 시간부터 세법 얘기를 할 겁니다.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으셔가지고 출장을 가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사고가 막 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규정속도 지키고 갔다가 늦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속을 했어요. 당연히 카메라에 찍혔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사 왔더니 그 과태료 고지서가 얼마지만 하여튼 8만 원짜리가 날라갔다고 할게요. 8만 원 고지서가 나왔어요. 이거 회사 돈으로 경비 처리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경비 처리는 회사 돈으로 하죠. 그죠? 네. 자, 송금 인정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송금 불산입 되잖아요. 왜 송금 불산입이죠? 개인적 과실을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업무용으로 오는. 네, 업무용으로 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도 송금 불산입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법상의 법률을 위반한 거는 세무법에서 정책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죠. 위법을 장려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송금 불산입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나중에 회사가 커져가지고 대표님이 경영 오래 수십 년 하시다가 은퇴할 때 퇴직금을 30억을 지급하게 됐어요. 네. 근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세무조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주총회 진짜로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비상장 기업들 주총 실제로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나요? 그냥 의사록만 만들죠. 네. 자, 그러면 그게 세법의 잣대를 갖다 대기 이전에 상법상, 법률적으로 그게 유효한 상태일까요? 불법으로 봤을 때. 네. 모르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무효입니다. 무효. 네. 네. 주주총회 효력은요, 주주들이 모여서 결의한 때에 생깁니다. 결의한 행위가 없었으면 그 무효인 효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상법상 무효죠? 세법에서 송금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네, 안 해줍니다. 바로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30억 정도 볼륨이 송금 불산입돼서 법인세 토해내야 되고 상여로 처분돼가지고 연말정산 다시 돌려야 되고 그러면 거의 거기 이제 뭐 신고불성실 납부지원 이렇게 붙으면 거의 80~90%가 세금으로 납부되겠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회사에 그런 상법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뭐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게끔 오늘 이 상법 첫 시간은 의미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앞으로 계속 이렇다는 보장 없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상법 절차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도 있고 거기에 문제가 돼서 부인당한 사례도 있고. 네. 근데 잠깐만, 저기 주주가 모여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했다라고. 정보력이 국세청이 우리보다는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다 나온다고. 그럴 리스크가 없으니까 뭐 예전 방식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법 조항의 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고. 실제 사례를 보면 야 회사가 그때 그걸 제대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터질 거 알았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일들이에요. 청문회 이런 거 보고도 느끼지 않으세요? 잠깐 홍보자로 앉아있는 사람이 몇십 년 전에 한 뭐 이런 음주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2~3일 전에 청문회 자기가 나중에 미래에 앉을 줄 알았다고 하면 절대 술 안 먹고 술 먹어도 대리 불렀겠죠. 그래서 상법을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회사가 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예요.
상법의 적용을 받고요. 기업을 운영할 때도 역시 상법의 적용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등한시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안건, 그러니까 텍스 관련돼서 조세 관련돼서 그런 송금부정의 리스크라든가 조세 리스크가 있는 그런 안건들은 상법에 정한 절차대로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대로 안 돼 있는 분 돌아가셔가지고 확인해 보면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도 꽤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 보완하는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실무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오늘 저기 사무사님이 한 20분 일찍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교환은 예전에 이제 책 확보는 해야 됩니다. 요 절세석의 컨설팅이라는 이 책으로 했었는데 저게 가격이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단위 상공에서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저걸 공급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교환을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 지금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교환은 5시간짜리 교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시간 한 40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뒷부분 일부는 못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건 한번 필요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총 등 상법 절차입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시면 정관 정비 작업 하시게 되고요. 하위에 있는 이런 재소득과 관련된 자치 법규를 만들게 돼 있죠. 규모가 커지면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문서화하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규정입니다. 규정. 임원 보수 지급에 관련된 규정,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그리고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이제 배당은 규정이라는 관련이 없죠. 지분에 이제 분산해서 설계하는 그런 플랜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떤 경우이든지 상법 절차를 수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차냐면 이 절차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법 절차입니다. 이사회 구성이 돼 있으면 이사회 소집 통지, 그리고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의사록 작성하고요. 주주한테 소집 통지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필요하면 공증받고 이런 절차를 하게 돼 있죠. 이사회 구성은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회사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 그렇지 않은 회사인지. 네, 등기부등본 그죠? 그러니까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고요. 선임한 이사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올라간 거기에 3명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이 된 거고요. 만약에 등기부등본 이사가 2명밖에 없다. 그럼 우리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 서식에 이사회 의사라고 이런 소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명이면요? 네.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된. 감사는 임원이긴 한데 이사는 아닙니다. 네, 감사죠. 네, 이사와 감사가 임원이긴 합니다만 감사는 이사는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등기부등본 이사가 2명인데 그 2분이 막 사인해가면서 이사 의사록을 다 중요한 서류를 관리해놨다. 다 바꾸셔야 돼요. 뭘로요? 얘로. 주총의사록으로 다 바뀌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있으면 통지 의사록, 통지 의사록. 의사록이 뭐예요? 주총의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죠. 주주들이 와서 토의했을 거 아니에요. 안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단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주들이 모이는 회의, 이사들이 모인 회의, 그리고 소집 통지.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요. 법률적으로 이게 유효한 상법 절차가 되려고 그러면 이사회든 주총이든 주총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주들한테 모여주세요라고 통지하는 행위, 이거 하나. 그 실제 주주들이 그 통지를 받고 모여서 회의하는 행위, 이거 하나. 이 2개가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중요한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랑 조금 달라요. 통지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가짜로 돼 있고 그러면
무효이거나 뭐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되거나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되거나 소액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실무에 이제 비추어 보면 그 우리 비상장 기업들이 과연 이걸 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우리가 하느냐, 하나요? 어떠세요? 대부분 다 법인이신 것 같은데. 안 하시나요? 네. 큰일 났네. 지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뭐 3배, 2배로 이렇게 준다라고 다 아마 돼 계실 것 같은데, 다 무효인 상태인 겁니다, 지금. 네. 자, 보세요. 이거 볼게요. 주총에. 주주들한테 2주간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원칙. 2주간 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상법에서는 이거를 소규모 회사로 봅니다. 소규모 회사는 뭐 굳이 꼭 2주간 전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라고 인정되고 있는 게,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하지 않고 주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저건 조금 제가 자세하게 이따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의사록이 작성이 돼 있으면 이사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어떤 이사요? 출석한 이사. 그러니까 이걸 반대 해석하면 출석하지 않은 이사는 사인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2주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발송만 하는 거예요. 발송주의입니다. 발송만 하는 거예요. 네, 발송주의고요. 그래서 이 소집통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볼 거고, 자, 뒤로 들어가서 왜 주총 절차를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느냐, 이 절차를. 이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총회 결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어가지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퇴직할 때 퇴직금 30억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무효인 규정에 따라서 30억 지급한 거예요, 회사 돈을.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환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사에 상해 처분을 하는 거죠, 조세 문제상은. 네, 그런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지 자세히 볼게요. 자, 원칙 2주간 전에 하게 돼 있고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휴대전화, 모바일 다 됩니다. 뭔가 단체 카톡, 주주들 단톡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어떤 안건을 우리 해야 하니까 뭐 해주세요라고 통지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얘기 보면 이제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총회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된다. 대부분의 주주한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총 효력은 원천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지, 그러니까 이건 원칙대로 할 때 이렇게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니까 이제 예외 있겠죠. 예외를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이 표로 정리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억이 넘어가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고요. 모든 주주 동의하면 통지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 전원이 서면 동의 방식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지하는 행위와 실제 모여서 회의하는 행위, 이게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보면 첫 번째 요거는 통지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돼요. 주주들이 모이기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통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는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방식은요,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이지 않아도 돼요. 자, 세 개의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래요? 앞으로의 주총. 네, 세 번째. 그죠? 네. 왜냐면요, 앞에 이거 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 이사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타임 스케줄 한번 짜보세요. 이거 1주간 전에 이사들 통지해야 되죠. 1주 소요돼요. 그리고 여기 주주들한테 2주 전에 또 통지해야 되죠. 3주 소요돼요. 그 간격 하루 이틀 간격 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하는 회의까지 거의 한 달 걸려요.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사록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방식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대표님, 둘 다가 뭐가 전제예요? 모든 주주가 동의해야 됩니다. 서면 결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주의 사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예전에 뭐 이렇게 어떤 직원한테 주식을 한 100주를 줘가지고 그 직원이 퇴사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그 친구가 퇴사할 때 주식을 회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면 결의 방식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 가능성이 크죠. 그죠? 네.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는 동의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만드는 뭐 어떤 포맷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포맷, 정해야 되는 포맷이 있어요. 네네. 그 뭐 AI 물어보셔도 되고요. 구글 치면 다 나오고요. 제 카페 오셔도 그런 거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의 의사록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사가 참석을 안 해요. 이사의 의사록이요? 아니요, 이사들이, 의사록.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주총회 얘기고요. 이사회는 생략할 수 없어요. 주주총회 의사록을 네. 참여를 안 해요. 그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전원이 뭐 상법 몇 조 몇 조에 따라서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래 결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서식이 딱 풀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총은 뭐 몇 명 참석 뭐 몇 조 해가지고 뭐 의장은 뭐 정관에 따르는 뭐 이렇게 정족수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쭉 그 안건을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끝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 때 이사들이 도장을 찍잖아요. 네. 근데 참석한 이사들만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거는 주주총회 의사록이고 서면 결의 방식은 주주들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주주가. 그래서 관련 서식은 제 카페 오셔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회에 비해서 네. 자본 회계 자료에 그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본금. 자본금만. 네. 발행주식 수 곱하기 액면금액. 자본금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면허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은 막 10억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외적인 방법 안 됩니다. 이익을 빼는. 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방식은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이사 거든 주주들 거든 대표님이 도장을 다 갖고 있죠. 서랍 쓱 열면 주주 도장이 거의 다 있잖아요. 막 찍는단 말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주의하실 점, 알리바이. 네. 네. 요새 조사 나올 때 출국 데이터 웬만한 거 다 조회하고 나오잖아요. 해외 출장 가 있는데 해당 주주 막 여기 도장 찍혀 있고 그러면 가짜예요. 걸립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유효한 주청을 하면서도 굉장히 오래 효율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서면 결의 방식. 네. 그래서 이걸로 저도 지금 다 이걸로 합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우리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은요, 대표님이 회사에서 요 서면 결의 방식의 그 서식 쫙 출력하면, 그러니까 맨 위에 제목에 서면 결의 방식에 의한 주청 의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쭉 내용이 기재되고, 맨 밑에는 일반적인 임시 주청 의사록은 이사가 기명단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총주주 동의니까 주주들 성명이 다 기재돼요. 그래서 그 출력하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댁에 가시면 주총 성립이에요. 왜 주주들이 거기 다 계시니까. 그죠?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리바이만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면 요새는 주주 구성을 다 쪼개는 게 대세죠. 대표님이 100%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모님, 뭐 자제분들, 뭐 심지어는 손자녀까지 해가지고 어떤 경우 뭐 사돈의 8촌까지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상속이 막 몇 대 이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주수가 굉장히 많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군대 가 있는 주주도 있을 거고 유학 가 있는 주주도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막 찍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저 유학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가면 상법에서는, 네. 상법에서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서면 동의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동의에 따른 사실관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캔본 보내가지고 사인 동의한 거 다시 찍어서 뭐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 출력한 그 사인된 거하고 그거 서면으로 받은 거 뒤에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거는 그 주주는 사인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그 받은 거, 스캔으로 받은 걸 첨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모든 주주가 동의했다는 그 팩트만
인정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물사삼식은 뭐예요? 네. 아까 그 노란 책 페이지, 예. 그 노란 절세설계 컨설팅이라는 책. 예. 저 위에 또 저기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요게 이제 서식이 있는 페이지. 예. 지금 책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다 한 권씩 사주시면 네. 네, 제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 없고요. 네, 우리 저런 거 잘 안 웃으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농담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임시주택 의사록만 작성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온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사례들 보시면 이렇게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이 돼 있으면 나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가 많고요. 네. 그래서 주청 결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 생깁니다. 공증받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공증은 우리가 입증 책임 강화를 위해서 그냥 받는 거지 효력 요건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 12월 3일 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진입한 목적이 뭐였어요? 일단 지금 나오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려고 진입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끌어내리려고 했을까요? 네,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의결이 이루어지면 계엄이 효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효력 때문에 효력. 우리 주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들이 와서 결의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지도 않고 그냥 의사록만 가짜로 만들었다? 그럼 그 의사록이 가짜인 거죠. 회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효력 있게 실제 이제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명결의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많지 않은 심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좀 과거 심판례이긴 한데요. 회사가 주총 특별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을 했는데 지급 배수로 5배로 준다라는 규정이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수제 이제 한도가 2012년부터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5배로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서, 그러니까 몇십억 지급한 거죠. 중부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부인한 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임시주주청의 의사록을 봤더니 이사가 3명이 나란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 이사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해외 체류 중인데 사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출국 데이터를 조회해 본 거죠. 네. 그래서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한 배는 송금 인정해주고 그 초과하는 4배를 송금 물상이 상해 처분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사록이 실제 그 가짜니까 정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배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다 부인돼요. 그래서 반드시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에는 하셔야 되고, 서명 결의로 해서 알리바이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알리바이. 이렇게 날짜 잡으실 때도 예를 들면 뭐 고등학생 자녀도 있고 요새는 다 지분을 쪼개놓다 보니까 그런 거 관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토요일 날 주축 일자 잡으시면 돼요. 가족 기업인데 토요일 날 잡으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관이 조사를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자기 감히 이게 절대 진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라고 진짜 했다고 다 국내에 있었고 그 출국 데이터 이 알리바이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조사관이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조회해 볼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총한 그 시간대 어디 뭐 자기 자녀 뭐 학원에서 뭐 커피 사 먹고 뭐 그러고 있으면 가짜잖아요. 그런 거 알리바이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주주 반대 안건을 결의한 청의 무효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저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횡담도 휴게소라고 있죠. 횡단. 네, 이게 횡담도 개발 주식회사 그 회사 얘기인데요. 그 회사의 주주 구성이 대주주가 90%를 갖고 있고요. 10%를 한국도로공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90% 대주 측에서 임원퇴직금을 다세포로 지급하자라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을 해요. 도로공사가 반대했어요. 영업 초기 때. 야, 니네 뭐 아직도 이익도 아직 안 나고 안정화도 안 되는데 벌써 니네 임원들, 대주주들 뱃속만 차리려고 그러냐. 5배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대주주 측에서 그 주주님 그러면 4배만 하면 안 될까요? 뭐 3배만 하면 안 될까요? 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 주주가 괘씸하게 90% 대주주한테 되도록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90% 찬성, 10% 반대일 거 아니에요. 주총 투표 결의는요. 3분의 2 결의 요건이잖아요. 67%면 이겨요. 안건이 통과됐고 그 통과된 그 안건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임원퇴직금 5배를 지급을 했어요. 이제 지급하고 났는데 도로공사가 그러니까 이건 세무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공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보수 기준 해놓고 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소수 주주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뭐요? 배임. 그래서 위법 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두 자로 줄이면 무효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것도 송금부사님 상해가 되겠죠. 세무상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비상장 기업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같은 편인 경우가 많잖아요. 혈연이고 막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주주가 이제 뭐 어디 이제 기관 투자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혈연 내지는 뭐 같은 방이 아닌 그런 주주가 회사의 주주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안건들 결의할 때는 약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안건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강원랜드 근무할 때 이 주총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부결되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또 이런 어떤 안건들이 있으면 미리 그 기획팀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발언권 있는 이사들 먼저 이렇게 찾아뵙고 뭐 이렇게 과일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 안건 설명하고 뭐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낙하산으로 떨어진 그 하여튼 그 뭐 팀장이 있는데 이사의 당일날 그 안건을 이사한테 보여주고 뭐 찬성해달라고 했던 일이 있어서 부결되고 뭐 이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그런 지분 구조라고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또 언뜻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그죠? 어쨌든 대법까지 가서 도로공사 측이 승소한 겁니다. 김장이 소송 대리인이었나? 소송을 잘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통지 관련된 사례도 보면 대부분의 주주한테 소집통지 발송하지 않는 경우 총회 자체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 특정 이사한테, 이건 이사회 관련된 얘기네요. 통지하지 않고 개최된 이사회는 당연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해놨어요. 소집 절차, 통지하는 이 행위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면 뭐 각종 뭐 결의 취소 사유, 뭐 결의 무효 사유, 뭐 결의 부존재 사유 이렇게 다툴 수 있게끔 입법이 체계가 짜여져 있어요. 그만큼 통지 행위가 법률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하실 때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실무 처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인 주주총회는 뭐 너무 편리하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상법 절차 측면에서 보면 최고의 지분 구조일 수 있는데 우리 텍스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건 최악의 지분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하죠. 기업을 경영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분배하는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나중에 엑시트 전략으로 주식을 팔고 엑시트 하는 때도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양도세 두드러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불리하고 뭐 가업 승계 내지는 뭐 상속 이런 측면에서 봐도 불리하고
회사를 접고 청산할 때도 불리하죠. 잉여금 의제배당 이것 때문에 다 쪼개져 있다 그러면 세부담이 굉장히 낮아질 텐데 몰려 있으면 텍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금 쪼개고 있죠. 저는 이 배당 소득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급여나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배당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이제 지분 구조에 대한 분산 설계입니다. 쪼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3법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구분, 이거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3법상 이사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3법상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비상장 기업은 사회사는 많잖아요. 대기업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내이사하고 기타 비상금 이렇게 구분이 되죠. 사모님이 이 형태로 많이 근무하시죠. 기타 비상금 형태로 매일 출근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하시고 급여 한 뭐 300, 400 지급 받아가지고 이런 근무 형태 꽤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패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자본 구성이 15명 미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사회라는 기관이 구성되지 못합니다. 회의체 기관인 이사회가 구성이 되지 못합니다. 회의체 기관은 이사는 왜 3명 이상이어야 될까요? 이사회가 뭐 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가부동수 때문에 3명은 돼야 뭔가 의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 결의 요건이죠. 일반적인 거 3명이고요. 많은 데는 뭐 7명, 8명. 대기업들은 막 수십 명 있잖아요, 이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사에 참석할 이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3명 이상이어야지만 이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명이 아니면 1명이나 2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법 규정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의 의사로. 제가 왜 이걸 교환에 굳이 넣었었냐면요. 실제로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사가 2명인데 그 2분이 막 사인해 가면서 이사 여서로 막 중요한 건들 다 이렇게 서식 관리해 놓은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계신 우리 기업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또 있으실까 봐. 혹시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사회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 안건으로 서식을 관리할 정도의 그런 어떤 의결사항이라 그러면 다 주총으로 해야 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주총 의사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패스.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 의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분 안배 관련돼서 대표님이 여러 의사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주주가 갖는 권리입니다. 꽤 많은 느낌이 있으시죠? 주주가 갖는 그럼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의무. 딱 하나 있습니다. 주주가 갖는 의무는요. 주금 납입 의무만 있습니다. 내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주금만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돈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돈을 내면 일단 주주의 의무를 다하면 주주가 되면 이런 권리를 갖습니다. 단독 주주권이요.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생기는 권리입니다. 의결권, 재무제표, 정관, 열람, 청구권, 주총의 의사록, 이사의 의사록, 열람, 청구권, 주주 명부까지도 열람할 수 있죠. 3% 가지고 있으면 회계장부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 1% 3명이 모여도 됩니다. 혼자 3% 이상 없어도 돼요. 이런 권리를 갖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근로자에게 대표님들이 주식으로 이렇게 상여금을 뭐 지급한다라든가, 뭐 일부를 뭐 이렇게 전 직원한테 뭐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당신께서 회사 경영에서 이만큼 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굉장히 이제 어여삐 여기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 있으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식 이전에 해가지고 나중에 잘했지 몇 년 뒤에 잘했지라고 하시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대표님한테 이렇게 지원을 그렇게 이쁘시면요, 그냥 돈 주세요, 돈. 금전 보상, 주식 보상보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뭐 상장 계획이 있다거나 이제 이러면 의미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우리 비상장인 상태로 보면 직원이 주주가 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의 뭐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비상장의 현실에서 그런 실제 이제 그런 어떤 경험치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직원은 돈 주는 게 좋고, 직원들이 그렇게 정말 이쁘면 복지금 세워가지고 거기다 몇 억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복지 막 짱짱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직원한테도 좋지 않나 싶어요. 비상장기업 직원들 그 주식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괜히 불협화만 돼가지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동기부여 한다는 거죠. 직원이 주주가 되면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죠.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법률적인, 이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직원이 이제 그렇게 주식을 줬어요. 근데 대표님, 우리 아시겠지만 이 고용 관계라는 게 천년만년 좋은 관계일 수 있나요? 어디서 연봉 뭐 한 2천 더 준다 그러면 옮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고용 관계인데. 그래서 한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좀 안 좋은 사유로 퇴사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퇴직할 때 직원이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100주를 대표님이 사시든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퇴사가 됐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일단 서면결의 못 해요, 우리. 그죠? 그럼 원칙대로 해야 되죠. 매번 소지통지 보내야 돼요. 그 회사의 이제 중요한 그런 뭐 안건들을 외부에 있는 백주 주주한테 관계도 좋지 않은. 그 한 3년 있다가 그 직원이 회사에 나타나가지고, 김 사장 오래간만입니다. 좋은 의사록 좀 봅시다. 이사의 의사록 좀 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의 권리죠. 회사한테는 의무죠. 아주 불편한 의무죠. 그죠? 사장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김 팀장,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 주식 가지고 있어봐요. 우리 회사 뭐 상장도 할 것도 아니고, 계속 비상장이니까 그냥 빨리 좀 넘기고 그냥 정리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요. 경리팀장이었어요. 사장님, 우리 비상장식같이 평가해보니까 주당 5,000원짜리인데 주당 지금 한 5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억대의 금액을 요구하죠. 평가 금액이 이거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그런 보상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안 팔 거예요. 그럼 사장은 어때요? 그렇지. 하고 오늘 내 줄게. 그러실까요? 일반적으로 하나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화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원들 이쁘시면 그냥 연봉 많이 주세요. 연봉 많이 주시고. 직원들도 당장 현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괜히 이런 거.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이런 법률적인 이런 효과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니까 긍정적인 것만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대표님도 계시고 또 직원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쪽 편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우리 여기 오신 직원분들도 다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죠? 네, 임원 되시고 할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주주명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이제 거의 등한시하고 있는 자주 생기는 상법 문제입니다. 주주명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뭐 주주명부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특정 일자 현재 주주 현황 내는 그 주주명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그냥 주주 현황표예요. 우리 회사가 뭐 입찰이라든가 어디 뭐 제출할 때 현재 우리 회사의 주주 현황을 내는 그런 표인 거고, 여기서 말한 주주명부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명칭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상표에서 말한 주주명부는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주식의 양도는 주주들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주권의 교부를 이루어지게 되죠. 발행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주주권 행사 관련돼 가지고 누가 진정한 주주인 건지를 확정할 이런 어떤 그 획일적인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주명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중간에 누구 B한테 뭐 자금이 좀 급해가지고 B한테 이걸 팔았어요. 네. B가 주주가 된 거죠. 법률적으로는. 자, 그런데 회사가 임시주총을 하게 된 거예요. 주주들 A, B가 이제 자기끼리 사고 판 거예요. 회사 경영팀에서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일반화로 보면. 가족법인이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회사가 임시주총을 해야 되니까 소임통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A한테 통지하겠죠. 회사의 주주 이름은 A로 관리가 되고 있을 거니까. B한테 판 걸 모르니까 회사는. A가 이제, 나 이거 B한테 팔았는데 해서 B한테 전화하죠. 야, B야, 내가 주식 너한테 파는데 그 회사가 지금 임시주총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B, 그렇지. 내가 샀으니까 내가 주주지. 하고 이제 그 안내장에 따라 주총회장에 갔어요. B가 입장하려고, 내가 주주요라고 이제 입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주총 관리자가 주주명부 딱 보니까 신분증 봅시다 했는데 B야. 아무리 주주명부 찾아봐도 B가 없어. 네. 그래서 B가 그런 거, 내가 A한테 샀다고. 그 회사가 누구를 입장시켜야 돼요? B 입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입장시킬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입장시킬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요, B가 주주권 행사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B가 자기가 주주의 권리에서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A한테 주식을 사가지고 새로운 주주가 됐으니까 니네 회사의 주주 명부에다가 내 B로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주식 명의계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법률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이제 계약서 이런 거 확인하고, A가 B한테 판 게 맞네요? B로 바꿔줄게요. 라고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기재상. A가 B한테 팔 수 있나요? 그럼요. 주식은 법률적으로 양도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으면 다르죠. 그때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정관에 있다고 그러면 회사가 필요한 정관 규정 내용인지 진단하지 않은 채 잘못 들어가 있는 정관일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주 구성 양도 제한은 불편한 조항이에요. 원래 규정이 없었는데 예. 작년에 네. 수업을 들었거든요. 예. 다른 곳에서 해주셨을 때 네. 나중에 그거를 추가했어요. 양도 제한 규정 넣었어요? 네. 뭐 명시딱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네. 네. 오래된 네.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걸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주명부 기재사항입니다. 요새 주권 발행 많이 하거든요. 주권 발행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지분 관련된 의사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 성명, 주소, 뭐 수, 주권 번호, 취득 연월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명의계서 현황 관련한 주주명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명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디 제출하는 주주명부랑 약간 다르죠. 이게 변동 내역이 관리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고 이게 B라고 그러면 A가 뭐 이렇게 양도를 해가지고 2,000주가 감소되고 B가 새로운 주주가 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 이전의 대항 요건은 상법상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지만 대항력이 있다. 회사에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B가 새로운 주주가 된 사람이
주식 명의에서 청구라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련 서식 뭐 제 책에도 있고 뭐 카페에도 있고 구글 쳐도 다 나올 거예요. 네이버 쳐도 나올 거예요. 근데 네이버 치면 그 서식 유료 서식폼으로 거의 이어져 가지고 그냥 구글에 치세요. 구글에 주식 명의에서 청구서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주식이 이동이 되면 세무사 기장 세무 대리인에 따라 틀릴 텐데 계약서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 증여 계약서만 쓰고 나중에 증여서 신고해야 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근데 원칙은 증여 계약서에 있으면 주식 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명의계에서 청구서 수증자가 회사의 명의에서 청구하는 그 서식도 관리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요거 관리하는 요것도 실무적으로 엑셀로 관리합니다.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취득 단가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분 이동이 많아가지고 어떤 거는 증여로 받고 어떤 거는 증자로 받고 뭐 어떤 거는 양수로 받고 이렇게 막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야 이게 언제 얼마에 샀고 이거 못 찾아요. 회사도 못 찾아요. 거기다 뭐 담당이라도 뭐 바뀌고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주식 이동 관련된 신고하거나 그럴 때 세무 대리인이 막 단가 산정 못 해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워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이 본인도 하나 관리하고 있고, 요거 이제 회사에 보내가지고 회사 관리팀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필수 관리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 관련된 주식 명의에서 하나 체크하시고, 단가 관리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것도 이제 모르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새로운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될 때, 자녀들 위주로 구성하는 게 요새 유행이거든요. 특정 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자녀가 뭐 자금 출처가 없고 그러면, 당의 회사, 아버지 회사에서 법인에서 일부 금액을 출자하죠. 그죠? 이제 그럴 때 막 50%도 하기도 하고, 뭐 30% 하기도 하고, 뭐 60%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그 새로운 법인에다가 50% 초과하는 주식을 갖게 되면 그 회사가 아빠 회사 주식을 못 사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요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특정 법인 컨설팅, 뭐 가족 법인 컨설팅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본 적 없어요? 요새 대유행인데 이게요. 네. 그래서 자녀 명의의 자녀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가지고요. 아버지 법인에 있는 부를 이쪽 법인으로 자녀들이 주인인 법인으로 이전하는 그런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이용하는 거는 아버지 개인 재산을 이쪽에 뭐 증여하거나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초과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의 자녀 법인 쪽으로 초과 배당을 하려고 그러면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의 주주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자녀 법인이 아빠 회사 주식을 사야 되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반하면 6개월 내에 처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알고 계시라고. 네. 네, 일단 첫 시간은 안 넘어가는구나. 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네. 혹시 상법 절차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10분 쉬고 저 시계로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